네, 장혜찬 전 최고위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혜찬입니다. 네, 앞으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다들 좋아하시네요. 네, 어퍼컷을 제대로 날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소개하면서 어퍼컷, 여의도 어퍼컷. 네. 그래서 리틀 윤석열이다. 아이고, 그건 너무 감당하기 힘든 호칭이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예. 한동훈의 그 진영이 친한 중심으로 짜여질 거라고는 다 예상했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혁, 신지호, 뭐 정성국, 한지아, 그 라인업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저는 전당대회 때부터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 정치에 좀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런 제 정치인 장혜찬으로 바라봤을 때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네. 한동훈 대표가 정말 탕평의 문을 열고 좀 파격적으로 과감하게 본인 사람이 아니라 친한계가 아니라도 두루두루 능력 있고 평이 좋은 사람들을 과감하게 발탁하면 네. 제가 어디 가서 한동훈 대표 비판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첫 단추를 굉장히 잘 깨매게 된 거니까 칭찬을 해줄 수밖에 없는데 아하. 근데 지금 인선들을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시나리오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어요. 네. 언론의 시나리오에서도 벗어나지 않았고요. 그 말은 무엇이냐? 새로울 게 없다. 네. 그러니까 참신함과 감동이 없는 인선이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보통은 예를 들면 저와 함께 이제 지도부를 구성했던 김기현 대표도 네. 초기에 지명직 최고위원을 강대식 의원을 선택했습니다. 강대식 의원 하면은 과거 이제 유승민 전 대표와 친했던 분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 자리 정도는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내가 이렇게 마음이 넓다. 그릇이 넓은 사람이다. 나는 내 반대파나 나랑 계파가 안 같은 사람도 쓸 수 있다는 걸 좀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김기현 2기 지도부에서 근데 사실 강대식 임명했지만 네. 뭐 강대식이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리에 앉아 있었어. 예. 그러니까 그런 상징적인 거라도 보여주려는 노력을 하는데 예. 이번에 한동훈 1기 지도부에서는 그런 상징적인 노력조차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이끌 때 가장 많이 지적받았던 문제가 정치 너무 모른다. 근데 그 주변에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비대위원장 임명된 한동훈 당시 위원장에게 중진들의 조언을 많이 받아라고 이야기를 했었다고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0.5선이었던 장동혁 사무총장과 두 사람이서 사실 총선을 다 했습니다. 그게 총선 패배의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예. 이번에도 조직 부총장에 이제 막 초선된 당의 어떤 당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모르는 정성국 의원, 친한계 대표적 인사죠. 영입 인재였고 또 지명직 최고 김종혁 위원장 같은 경우는 언론인 출신이긴 합니다만 역시나 당 경험이나 큰 대선 경험 같은 게 있는 분은 아니에요. 신지호 의원 경력이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참 오랜만에 이 당직 주요 당직에 복귀하는 것이고 네. 한지아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존재감이라던가 지명도에서 좀 많이 처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자기보다 좀 돋보일 수 있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면서 너무 중량감 낮은 자신에게 충성하는 0.5선 초선 인사들을 좋아하는 게 지금까지 비대위 때부터 당대표 시절 드러난 한동훈호 인선의 특징이 아닌가 싶어요, 보면. 그래요. 그 조직 부총장 정성국, 제가 오늘 아침에 KBS 라디오에서 신조가 나와서 제가 그 인사를 제가 물어봤죠. 신지호 본인에 대한 인사를 물어보긴 좀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그 신지호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그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이 교총회장 출신이라서 조직의 귀재입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부산에서 선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진구 선거가 참 힘든 선거였습니다. 그 마지막에 부산 시민들이 민주당은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라는 바람이 불어서 이기긴 했습니다만 제가 지금 단계에서 정성국 의원이 좋다 나쁘다 평가하고 싶진 않지만 이 조직이라는 건 지상전이고 전국적으로 조직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렇죠. 일단 전국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우리 당의 원외위원장들과 전혀 모르는 사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알아가고 이제 서로 이 관계를 쌓는 데만 해도 아마 한 세월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저는 정성국 의원이 유능하다 무능하다를 떠나서 전반적인 인선의 무게감이 상당히 아쉽다. 그 김정혁이 지명직 최고위원이 됐는데 이자가 되자마자 라디오에 가서 이런 소리를 했어요. 원래 정점식을 유임하려고 했는데 친윤 쪽에서 여론전을 하는 바람에 교체했다. 그래서 안 해도 될 말이죠. 긁어부스럼이고요. 이게 약간 친윤 약 올리려고 그리고 친윤들 탓을 하려고 이 말을 한 것 같은데 네. 사실 누워서 침 뱉기예요.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어떤 큰 주관이나 계획을 가지고 인사를 한 게 아니라 원래는 안 하려고 했다가 친윤들이 끌으니까 열받아서 했다. 그 감정적으로 선택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한동훈 대표에게 누워서 침 뱉기를 한 거고요.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친한계들의 태도가 네. 점령군처럼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높은 득표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네.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기 좀 뭐한데요. 저도 25만 표 받았었거든요. 한동훈 대표도 이번에 당원에서 25만 표 받았어요. 지난번에 최고위원 나갔을 때 네. 청년. 투표율이 떨어져서 퍼센테이지는 더 높은데 원래 당선되는 주류 후보는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 25만 표 받는 거예요. 장해찬도 받았던 25만 표예요. 그걸 저 한동훈 쪽에서는 63%라고 그걸 그냥 입에 달고 다니대 요즘. 그리고 그것도 좀 죄송하지만 없어 보이는 게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이야기해 줄 텐데 이게 저는 이 인선도 그렇고 63을 강조하는 것도 뭐냐. 아, 한동훈 대표가 지금 자신감이 없구나. 지금 좀 위축돼 있고 약간 겁먹어 있구나. 그러니까 자꾸 63을 강조하니까 아니 그게 투표율 계산해 보면 그건 몇 명 안 돼요라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내가 미안해서. 그러니까 민망해서. 이제 자신감이 있으면 우리 편이 아닌 사람도 과감하게 기용하고 인선도 좀 넓게 쓰고 굳이 내가 63이다 뭐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해도 되는데 네. 지금 본인이 약간 당내 장악이 안 되고 원내 이슈에서 추경호 대표에게 주도권을 뺏기고 그러니까 좀 초조한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욕을 먹더라도 부득불 김종혁 위원장 사실 전투력이 높은 분이죠. 아주 친한 게 약간 싸움딱 포지션으로 지금 지명직 최고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에서 의견 갈리면 아마 김종혁 위원장이 제일 목소리 세게 내고 얼굴 붉히면서 한동훈 대표 편들 겁니다. 아. 그 역할을 딱 부여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로 다 채우고 나 계속 63%다 자랑하고 자기 과시하는 것은 내가 김정혁이 자신감이 없다는 뜻이죠. 꽤 오랜 전부터 알거든요. 네. 그 어디 언론사 있다가 나온 직후에 우리 고성구 TV에 나왔댔어요. 네, 네. 그냥 꽤 오래 전부터 아는 셈인데 전투력 강하다는 느낌은 내가 한 번도 못 받았는데. 근데 최근에 어떤 메시지나 예. 최근에 이걸 보면 예. 김종혁 위원장의 전투력은 친윤들이랑 싸울 때 빛을 발합니다. 아니 좌파하고 싸울 때 전투력을 발휘해야지. 나 이런 참. 이 민주당이랑 싸울 때 전투력이 얼마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뭐 잘 아는 사이예요. 그런데 유독 이번 전당대회 국면에서 고위 당직자였거든요. 예. 황우여 비대위에서도 조직 부총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한동훈 대표 편을 세게 들었고 고위 당직자가 경고 먹었는데 전당대회 끝나니까 지명직 책으로도 영전을 했다. 어허. 이거는 사실상 대가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여러 오해와 논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언론이 지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아직까지는 눈 감고 좀 봐주고 있는 단계인데요. 나중 되면 이런 것들이 다 하나둘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그 언론 말씀하시니까 조중동이나 또는 뭐 웬만한 그 이 유튜브 들이 거의 다 지금 한동훈하고 뭐 손을 잡았는지 아니면 한동훈의 똘마니가 되려고 자처했는지 하여튼 뭐 이 좌파들만 언론 플레이 잘하는 줄 알았더니 한동훈이 언론 플레이를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 별명이 서초동 편집국장이었잖아요. 아 그래요? 그런 별명이 있었습니까? 네, 검찰 때 그런 별명으로 유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저도 겪었지만 언론이나 자기에게 우호적인 유튜버 스피커들에게 스킨십을 잘하는 편입니다. 어허. 그래서 그 관리를 잘해요. 스킨십 별로 못한다면서. 근데 연락을 하고 그런 스피커들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감동 오지. 그러니까 이 언론과 스피커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하는 건 장점인데 어허. 이제 결국에는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뭐 저라고 지금 어쨌든 대세는 당에서 한동훈 대표인데 예. 한동훈 대표 비판하는 게 뭐 기분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고성국 TV나 저나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예.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달라야 한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어버이 수령으로 만들고 플랜 B를 만들지 않는 그런 1인 독재 정당이 가게 되면 다음 대선 보나마나 져요. 그러니까 다음 대선 주자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섣불리
이 한 종목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이 많은 게 보수의 장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세훈도 있고 홍준표도 있고 이런 훌륭한 자원들이 많은데 너무 지나치게 일찍 1인 독재 모드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분산 투자를 해야 주식에서도 살아남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건강한 비판이나 견제 세력이 당내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이번에 대선 때 김만배하고 신앙림이가 가짜 영상 만들어서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라고 뒤집어 씌우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고 3일 전에 이제 터뜨렸어요. 근데 이걸 터뜨리자마자 이재명이가 그걸 퍼날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재명과 가까운 몇몇이 퍼날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대선 여론조작 사건인데 이것 관련해서 검찰이 이제 수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통신 기록을 확인하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이것들이 지금 뭐 사찰이다 뭐다 그러고 이제 대대적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들을까요? 그러니까 역시나 적반하장과 내로남불은 민주당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제가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지난 대선 국면 때 그때는 문재인 정부였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정말 많은 언론인들과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 그리고 대선 캠프에 있던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통신 내역을 다 조회했습니다. 그래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그때 민주당에서 그게 뭐가 문제냐. 공수처가 적법하게 하는 건데 라고 했던 작자들이 그 양반들이 이제 와서 명확한 김만배 신앙님의 가짜 인터뷰와 그 1억 5천짜리 책을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 1억 5천 주고 산다는 걸. 그런 증거가 있어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통신 이용 이 내역을 조회하는 걸 가지고 화를 내는 건 정말 자신들의 기억을 그냥 까맣게 임의적으로 삭제하고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지 너무 신기한 노릇이고요. 제가 짧게 팩트 체크해드리면 이건 정확하게 통신 이용 내역 조회라고 하는데요. 뭐 통화 내역이라던가 이런 걸 조회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마치 그런 것처럼 오해를 해서 지금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는데 예를 들면은 김만배가 특정 번호 010 땡땡땡땡땡땡땡이랑 계속 통화를 했어요. 근데 이 번호의 주인이 누군지 검찰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번호의 주인이 누군지 그 신상만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통화 내역이나 이런 걸 알고 싶으면 영장 따로 발부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 자기 번호를 알려주고 번호의 이름이 소유주가 누군지 알려주는 것까지를 그렇게 내밀한 개인정보를 보진 않잖아요. 명함에 우리가 다 핸드폰 번호 찍어서 다 알리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여기도 지금 전화번호 나와 있잖아. 우리 화면에. 그러니까 이 번호가 누구 건지만 확인해 주는 거지. 이게 거창하게 통신 내역이라던가 뭐 이런 걸 조회하는 건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팩트 체크도 같이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근데 저것들이 뭔 나쁜 짓을 그렇게 많이 했길래 이렇게 쫄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수사가 계속되다 보면 김만배 신앙님과 주기적으로 자주 통화를 한 민주당 정치인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있겠죠. 그러니까 이 난리를 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끼리 얘기인데 이재명이나 조국이 핸드폰을 우리가 아직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못했잖아요. 그 이원석이 하지 말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거 갖고 있었으면 굳이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어. 없죠. 네. 할 필요 없죠. 저는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이원석 검찰총장 이제 임기 조금 남았습니다만 이재명의 핸드폰 압수수색을 수사팀이 하자고 했는데 왜 그걸 못하게 반려했는지 뿐만 아니라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도 못하게 했어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러니까 도대체 이 한동훈 사단의 이원석 검찰총장이 민주당 수사할 때 어떤 잣대로 이렇게 중요한 것들 다 빼서 뒤늦게 검찰 수사팀이 이런 통신 이용 내역 조회를 하고 이게 문제가 되게 만드는가. 이건 문제될 거리도 아니고 그냥 당당하게 이재명 정도 재판받고 피의 사실이 있으면 핸드폰 가져오라 해서 핸드폰 뺏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걸 못하니까 이 하나마나한 사실은 그냥 번호의 이름 조회하는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난리치는 세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걸 혹시 이제 좌파들이 하도 능수능란하게 이 여론전을 하고 선동을 하니까 야 이게 뭐 진짜 사찰이나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오늘 장혜찬 최고가 이렇게 팩트 체크를 좀 해주셨어요. 자, 그건 그렇고 이 옥새 공작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허접한 기획인데요. 제가 이것도 시청자분들께 짧게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박모 씨라는 사람이 있대요. 어. 이 사람이 자기가 주장하기를 그 언론에 많이 나온 천공이라는 도사의 제자라고 합니다. 자기 주장이에요. 실제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이 사람이 옛날 중국 황제들이 썼던 옥새가 있다. 그래서 이 최재형이 서울의 소리와 함께 이 박모 씨에게 접근해서 천공이 이 옥새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준 걸로 하자. 그러면 뭔가 또 스캔들이 되고 노이즈가 되고 탄핵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하나의 어떤 시나리오를 짜서 접근을 해가지고 하다가 자기들끼리 뭐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 박모 씨도 일이 너무 커지고 하니까 좀 겁이 났겠죠. 근데 이건 사실 아니다, 가짜다. 영상 올리지 말라 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움이 났어요. 이 전말이 밝혀지면서 지금 이 최재형, 소위 말하는 파우치를 줬다는 그 최재형이라는 사람과 서울의 소리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탄핵을 하기 위해서 가짜 시나리오를 만들고 뭐 옥새도 섭외하고 했는지가 전모가 다 드러난 건데 이 정도로 허접하지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탄핵하려고 하는 세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최재형의 일방적인 말을 믿고 뭐 영부인의 대면 조사 받았는데 거기다 대고 검찰청을 갔어야 되느니 말아야 되니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이 좌파 주사파 세력한테 지금 장난감처럼 놀아나고 있는 건지 이 허접한 옥새 스캔들을 보고 좀 파우치 수사 가지고 뭐 김건희 여사를 탓하거나 뭐 수사를 뭐 국민 눈높이 했던 사람들이 좀 부끄러워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사람들이 나쁜 놈들인 건 말할 가치도 없는 거고. 그렇지. 근데 이 최재형의 정체를 빨리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속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 사안에서 구속이 안 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대통령 배우자를 기망하고 속여서 접근한 다음에 스캔들을 만들고 굉장히 국가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조작한 거잖아요. 옥새 스캔들도 그 중에 하나이고 이 정도 사안이면 어느 민주국가에서라도 당장 긴급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 사람이 버젓이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정치적 주장을 막 퍼뜨리고 유튜브를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사법부가 얼마나 느슨한지 그리고 검찰은 또 뭐 하고 있는가. 검찰이 혹시 최재형을 구속했을 때 뭐 영부인 편을 든다는 오해를 받을 게 두렵나? 검찰이 유독 지금 이원석 체제의 검찰이 가장 엄격한 게 김건희 여사예요. 김건희 여사한테 제일 엄격해요. 글쎄 말이에요. 이재명 같은 사람들한테는 압수수색도 하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검찰이 그런 것 때문에 최재형에 대한 영장을 안 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옥새 사건만 봐도 사회에 그냥 놔둬서 될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마지막 주제 짧게 좀 짚어야 되겠어요.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당시에 우리 정보망 중에 휴민트가 유출된 의혹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정보기관이 공세적인 그 정보 공작을 통해서 북한의 사이트에서 이걸 확인을 하는 그야말로 초유의 일이 벌어졌어요. 네. 문재인 정북 주사파 정권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와해시키려고 온갖 짓을 다 했다. 이게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아서 이런 거지. 그냥 약간 흔적들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모르고 넘어갈 뻔한 것을 윤석열 정부의 정보사에서 이걸 파악했다는 것 자체는 정말 망가진 나라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좀 평가해주고 싶고요. 우리가 보통 휴민트라고 하는 인적 자원들, 그러니까 우리 측에게 정보를 주는 사람 하나 만들려면 최소 5년에서 10년 걸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도 엄청 들어요. 이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신뢰를 가지고, 왜냐하면 이 사람은 걸리면은 목숨이 걸리는 일이니까 서로 간에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북한의 휴민트 라인이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다 박살이 나버렸거든요.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채널A의 굉장히 유명한 탈북자 출신 기자가 한 분 있는데 주성아 기자라고 우리 정보 당국이 북한 수해 피해에 대해서 말하는 거랑 그분이 자기 라인으로 이야기하는 거랑 또 막 달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탈북자 출신 기자분의 정보력에 가끔 질 정도로 북한의 휴민트나 정보 라인들이 많이 망가졌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 원흉이 누구냐? 문재인 정부라는 문재인이지. 게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고. 문재인이지. 예. 이렇게 되면 앞에 많은 서해 피살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탈북자 강제 이제 북송 사건도 있지만 이 휴민트나 정보 누출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을 도저히 안 물을래야 안 물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네. 문재인은 왜
손끝도 건드리지 못했을까요? 그것도 한동훈이, 이원석이 이원석이. 검찰총장의 어떤 강한 신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중앙지검장이 된 이창수라는 이 검사가 문재인 수사 강하게 하니까 이원석이랑 결이 안 맞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잘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검찰총장이 임명돼야 된다고 보고요.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리면 이거 군무원들 블랙 요원들 노출하는 거 간첩죄인데 한 푼 두 푼 받고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받았겠죠. 그 돈을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은행 계좌로 받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북한과 중국의 암호화폐, 이 북한 해커들이 비트코인 해킹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아하. 저는 이런 부분들이랑도 다 연계되어 있는 거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의도 오퍼컷 앞으로 매주 화요일 우리 장혜찬 최고를 여러분들 만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다들 너무 좋아하시는데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제가 여의도에 보수의 이 뼈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어퍼컷 열심히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역시 장혜찬 그러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